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는요. 미국의 국채가 또 시장에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10년물, 30년물이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던 레벨 때 각각 4.5, 5%를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왜 시장을 이렇게 크게 좀 충격을 줄 만한 레벨대였던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 금리, 시장 금리의 일단 벤치마크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모두들 다 동반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따라 떨어지고. 이런데 통상 10년물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이후에 장기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긴 30년, 네. 40년, 50년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 보통은 10년물에 비해서 당연히 조금은 더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상당히 최근 들어선 그 급등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일본이 사실은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만 집중을 했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긴장의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지금 금리가 다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차트를 하나 갖고 오셨잖아요. 이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30년물 기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표물이라 해서 이제 그 40년물이 보통 더 기준이 되긴 한데 그 뭐냐면 우리나라는 2년물보다는 예를 들면 3년물이 더 거래량이 많아서 이제 3년물이 기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 그다음에 노란색이 영국, 검정색이 독일, 붉은색이 일본인데 물론 절대 레벨은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긴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 왼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이게 2000년도 초반 정도까지 가거든요. 지금 2000년도 초반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2020년 코로나 위기 4월경이 잘 바닥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상당히 좀 높게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까지 뭐 20년간 금리 레벨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게 긴 그림으로 보면은 1980년을 고점으로 해갖고 40년간 금리가 쭉 내려오다가 2020년 코로나를 바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다. 근데 이것이 그때와 1980년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부채 레벨이 엄청 낮았었다. 근데 지금은 부채 레벨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계속 좀 부채를 끌어올려서 지금 보시면은 영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2%, 일본이 제일 높죠. 237%, 미국도 지금 124%. 이것 때문에 이제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 하향 조정했죠. 네. 독일 정도만 유일하게 한 63%라 좀 여유가 있고 돈 쓸 여유가 있지.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장기 금리 중에서 초장기 금리에 가까운 30년물이 이렇게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들이 여기에서 지금 안 그래도 높아진 부채 레벨에서 조금만 더 부채를 올려도 전반적으로 이자에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떨어지고 주식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평가가 깐깐해지는 이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금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를 단순하게만 딱 봐도 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다 지금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다 올랐어요. 근데 그 기울기로 보면 단연 미국과 일본이 좀 가파르다. 네. 이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재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년 국채 입찰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 뭐 이런 게 좀 트리거가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도 뭐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했습니까? 사실은 소위 흑자 도산을 했는데 나갈 돈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금리가 쌀 때 사놓았던 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나가는 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면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이 되면서 진짜 이 버티면 어찌 보면 기회가 있을 텐데 나중에 안에 섞여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것이 동반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뻐꾸기는 사있지만 특히 미국과 일본은 내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위 아까 말씀 주셨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또 미국의 채권 넘버원 보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의 내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 국채를 달러 헤징 코스트까지 들어가면서 들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굳이 미국 국채 안 들고 있고 일본 국채 들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단순히 일본이 금리 올라가는 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 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8월 초에 뭐 큰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일본 돈을 빌린 외부 자금들, 외부 네. 이제 해치 펀드들의 이슈였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일본 내 채권자들, 그러니까 생보사들이나 일본 내 그런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의 자산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하고 일본도 협상 과정에서 이 환율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금융시장에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올라간 속도로나 네. 갭을 보면은 엔화가 그렇게까지 강세를 가야 되지 않는데 근데 최근엔 제가 지난주에도 유럽하고 이제 벌어지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차보다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되면 미국 자산을 팔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욕구 이게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엔화가 달러당 143엔 이해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미국 자산의 매력이 자국 통화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을 지배했던 이 부채, 재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국채 금리 이런 쪽이었는데 성장률과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다음 차트인데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 되게 네.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제가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매년 한 5%씩 월급이 증가해요. 그런데 내가 5%씩 증가해서 내가 한 5%씩 꾸준히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맞춰서 쭉 하면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빚을 내지 않고도 제가 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 지출은 5%씩 증가시키면서 유지를 하는데 월급이 동결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갭이 중간에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뭐 카드 론을 쓰든 뭐 은행에 대출을 받든 그래야만 그 갭을 구멍이 메우죠. 메꿔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살림도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 이건데 그러니까 노미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물가까지 포함된 GDP 성장률에 비해서 현재 금리의 그 격차 네. 이것이 성장률이 더 높으면 이건 마치 월급이 더 높으면 월급 성장률이 더 높으면 내가 보기엔 지출을 꾸준히 해도 빌려도 문제없이 그걸 갚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역전이 되고 나면은 그 갭을 뭘로 믿고냐? 채권 찍어갖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카드론 내고 뭐 대출 받아서 그걸 메꾸듯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차트인데 네. 녹색 선이 뭐냐면 네. 위로 가면 GDP 성장률이 시장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 네. 충분히 지출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내가 돈을 잘 벌어 이 얘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내가 지금 성장이 0 못하는데 지출은 계속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빚내야 돼.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GDP 대비 연방 부채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검정색 선 아래 마이너스 쪽으로 와 있을 때 붉은색 선이 다 우상향을 급격하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붉은 박스를 쳐놨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놓고 보면 지금 녹색 선이 사실상 올해 들어와서 이제 뚫고 내려왔거든요. 마이너스로. 왜냐하면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경상 GDP 성장률이 미국이 대체로 지금 4% 내외가 될 것 같아요. 4% 언저리 또 내지는 더 아래가 났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주셨지만 4.5잖아요.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그 갭을 뭘로 메꿔야 된다? 채권을 찍어서 메꿔야 된다. 안 그래도 좀 부채 수준이 높은데 채권을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 역으로 그러면 금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너희 성장률 봐서는 우리 빚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 더 내놔. 이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지난 주말에 나서 굳이 우리는 내년에 3%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채권 투자자들한테 야 우리 성장 잘할 테니까 좀 너무 좀 참아. 금리 너무 세게 부르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유를 쉽게 해주셨는데 성장률과 금리 차가 역전된다는 건 월급에 비해서 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빚을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연방 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발 이 이슈가 뭐 새로운 거 아니니까 충격이 없나 뭐 이렇게 됐다가 사실 이 부분 재정이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이제 되면서 20년 입찰을 계기로 해서 합쳐지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더 좀 충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하고 좀 비교해 주신 표가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네.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무디스 너마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낮췄는데 네. 이게 그때 사실은 의외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고 오히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엄청 강했거든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거의 다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바이더 딥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두 번 2011년과 2023년 두 번 때는 다 결국은 V자로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야 돼라고 나타난 건데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당시의 신용등급은 한 4월, 5월경에 미리 한번 경고를 주고 8월 초에 대부분 강등했습니다. 네. 이번엔 그런데 작년 9월에 경고를 주고 5월에 좀 더 일찍 강등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부채 한도에 목에 찼을 때 이런 네, 일이 네. 일어나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가 그래서 11년도에는 7월 말에 겨우 타결됐고 23년에는 5월 말에 타결됐는데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죠. 빨라야 7월에서 8월 될 텐데 지금 하는 폼을 보니 너희 안 되겠구나. 쉬워 보이지 않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미리 경고를 한 번 더 때린 거고요. 아까 봤던 우리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1년도에는 93%, 23년도에는 118, 지금은 122, 124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니까 무디스가 이번에는 반박자 빠르게 이제 미리 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 V자 반등, 결국은 떨어졌지만 주가는 다 올라왔는데 그때 배경은 뭐냐면 금리는 오히려 내려오고 환율을 미국의 달러는 오히려 강달러 금리 하락, 약금리. 지금이랑 반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그거다. 그래서 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에는 유럽 부채 위기, 소위 피그스 위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포르투갈, 그리스, 기타 등등 이런들이 다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말고 투자할 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채권을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강했고 23년도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는 미국에 무슨 열풍이 있었냐면 AI 투자 열풍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 다 미국으로 몰려가서 엔비디아 사느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달러가 더 강세되고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네. 결국은 미국의 자산을 과거엔 다 사러 들어갔는데 지금은 팔고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강등 이슈지만 분명히 환경이 좀 다르다. 지금 비교를 좀 해봤고요. 지금 달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연준 무역가중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달러가 100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에서 달러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인데 무역가중 달러 지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달러 인덱스 이게 네. 1973년도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1985년도네. 그 전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부터 시작된 건데 정확히 1973년도 이때부터 시작된 거였고요. 그 결국은 근본이 이제
소위 이제 그 탈근본위가 됐던 거.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갖고 가면은 금 바꿔줬는데 71년대 우리 닉슨이 이제 안 해.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저 아래 적었지만 달러 지수는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주요 6개 통합. 예,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갖고는 무역이 안 나타나요. 아. 왜냐하면 당시는 인하들이 가장 컸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은 중국이 네, 네. 멕시코, 뭐 심지어 베트남이 우리보다 큽니다. 뭐 이런 우리나라 이런 데들이 미국하고 커요. 그래서 그런 주요 무역을 거래하는 나라들과의 통화 이것이 좀 더 의미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무역 가중 그 달러 지수를 따로 만들거든요. 이건 또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은 기존의 전통적인 달러 지수인데 이거는 확실히 최근 3년 저점을 뚫고 내려오고 좀 있는 상황인데 99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준의 무역 가중 달러 지수는 전고점보다는 좀 낮아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아직은 우상향을 하고 그러네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위안화 약세. 베트남 동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사실은 길게 보면 최근 약세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좋게 표현하면 미국 달러 그렇게 약하지 않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물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관세를 물리면서 달러가 약세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무역거래 상대방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관세의 영향을 낮추는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데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무역 가중 달러 지수는 강하고 있는 네네. 거고요. 반면에 그 미국의 금융 자산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뀔 만큼 전통적으로 미국의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전통 강호 선진국들은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면서 미국의 금융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무역과 금융 자산 측면에서 정반대 미국이 의도하는 거하고 반대의 달러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무역 적자 흑자를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좀 유도할 거고 상대국의 강세, 가치를 좀 높여라, 통화를 이런 걸 유도할 거다라는 도대체 달러 약세를 어디까지가 적정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인가 뭐 이런 부분에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상 그게 관리 가능한 달러 약세잖아요. 관리 가능한 그렇죠. 약달러인데 시장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플라자 합의하고 시장이 사실은 미국이 원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달러 약세 가면서 오히려 미국이 손들고 안 돼. 이래갖고 우리나라 다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역으로 나중에 멈추게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금 가격이 다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으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이 좀 조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오르는 거 보면 이제 금이 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 가격이 또 6주의 최고치 또 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치를 저장하는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화폐는 금입니다. 5,000년 역사에 빛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면 원래는 금으로 돌아가고 그거 아니면 원래는 미국 달러로 달려갔는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파란색 선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래 보시는 금 가격이에요. 전통적인 면목 가격. 트라이온스당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지금 3,300달러가 넘어서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감안하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보면 그게 3억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억이 5억 7억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역으로 금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환산한 게 붉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사이에 올랐던 걸 감안하면 과거의 1,000달러가 지금의 3,000달러가 같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걸 감안하듯 붉은색 선으로 보시면 1980년이 가장 높았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높아요. 네. 그 확인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 가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는 1980년도 수준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달러 패권,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달러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지금 약세에 대한 우려가 같이 있다. 두 가지를 말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 가격의 이런 고공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판도가 많이 바뀌는 가장 큰 중요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 가격으로는 인플레 우려는 점점 강해지고 달러 패권에 대한 약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 두 가지 짚어주셨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